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트럭 총원 사업소 운영을 하고 20년 전부터 이제 제가 델파이 디젤의 기술 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델파이하고 덴소의 커먼레일 서비스 센터를 하면서 전국에 지금 한 60군데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업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대형 트럭이나 버스는 하이브리드도 안 되고 휘발유 엔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도킹 현상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커먼 디젤 엔진이 뭐 매연을 많이 나는 그 주범으로 알고 계시지만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커먼레일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처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로 3, 유로 4, 유로 5, 유로 6 이렇게 하면서 그 엔진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온 겁니다. 옛날에는 분사 개변압이 기계식 불안자일 때는 700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유로 3, 유로 4 가면서 1000바. 분사하는 연료를 분사하는 압력을 700바에서 1000바, 그 다음에 1500바, 지금 현재 유로 6는 1700바입니다. 엄청나게 고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료 분사하기 위해서 손가락만 대면 손이 뚝 떠나갑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또 DPF만 달다가 지금 현재는 SCR, DOC까지 장착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수산업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반에서 반 수준 또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해와서 사실은 요즘 디젤, 유로 6 디젤 엔진 보시면은 매연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금 유로 6 디젤 엔진 지금 2029년에는 또 유로 7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커먼레일 인젝터를 델파이하고 기술 협력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20년 동안 수리를 해왔어요. 유로 3, 유로 4, 유로 5, 유로 6 도들이 다 틀립니다. 분사 개변압이 틀린 게 틀리고 압이 다 틀릴 게 틀리고 고압 펌프도 거기에 들어간 고압 펌프도 다 틀리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전국 네트워크 통해서 여기 계시는 정비공장 또 건설기계 중장비 하시는 분들하고 다 연계가 돼서 뭐 인천에는 뭐 오송 불안자, 부산에는 부산 불안자 이런 데하고 다 연계돼서 저희가 수리를 다 해왔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유로 6가 2015년도에 한국도 시행이 돼서 유럽은 201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 3년 늦죠. 그렇게 해갖고 시행을 해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제가 볼보트럭 청원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한 40만 킬로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럭들은 1년에 20만 킬로 뜁니다. 2년밖에 안 되는데 SCR이 망가졌어요. DPF 장치가 일체로 돼 있어서 DPF는 익스체인지 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클리닝도 하고 교체도 합니다. 그런데 SCR이나 DOC는 그 안에 붙어 있어갖고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SCR이 고장나면은 전체 통째로 교환해야 됩니다. 근데 통째는 얼마냐? 볼보 540 같은 경우에 2,500만 원, 메르스 벤츠는 한 해 3,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도대체 2,500만 원,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 하냐? 그래서 제가 고객이 와 차주가 엉엉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을 가서 저는 지금 사실은 이호공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제 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을 보내서 유럽에서 그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SCR하고 DOC를 교체하는 거를.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SCR하고 DOC를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디넥스라고 유럽의 그 SCR DOC 만드는 회사에서 그 기술을 수입해다가 저희가 부품을 교체를 해서 지금 300~400만 원에 수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근본적 환경처에서 나와서 이거 불법이니까 인증 안 받은 불법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예?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인증받으러 제가 인천 환경연구소 갔더니 거기에 맞는 차 사와라, 엔진 사와라, 뭐 1년 동안 시험해야 된다. 뭐 거의 따져보니까 5억이 들어가요. 200만 원짜리 HCR 인증받는데 5억이 들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하는 중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 아세이로 다 좋아라는 얘기인데 예, 이런 좀 법들은 좀 왜냐면은 문제는 이게 수익성이 있어서 1년에 몇백억 벌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차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볼보트럭 유로6 다 해봐야 2, 3천 대입니다. 2, 3천 대 만들어서 한 10년 해봐야 2, 300대 팔 텐데 그걸 어떻게 돈을 5억 들여서 인증을, 품질 인증을 받겠습니까? 근데 지금 수입차들이 종류가 29가지예요. 따져보니까 29가지를 다 인증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런 점을 좀 환경부에서 예,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환경부에서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뭐 환경협회하고 민원해가지고 법을 만드신 모양인데 예, 이런 법은 현실이 안 맞으니까 좀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공단이나 이런 데 검사소에 가가지고 예약도 어렵습니다. 6개월 이상 걸리고 비용도 몇천만 원 드는데 그걸 힘들게 해서 테스트를 하면은 대부분 결과가 차 한 대에서 나온 결과 아니냐. 최소한 차가 한 대여섯 대는 있어야 평균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독일한 차를 한 5대 하면 이거는 2000cc 엔진 하나만 한 거 아니냐. 디젤 해봤냐, 1800cc 해봤냐, 1500cc 해봤냐. 엔진 종류별로, 제작사 차종별로 이런 모든 테스트 결과를 5, 6대 계절별로 객관성 있게 가져와라는 얘기는 그냥 진입 장벽일 수밖에 없고 장벽이 아니고 그냥 벽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고 그 다음 중소기업이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본인의 수익보다 제가 볼 때는 정비하는 데는요 수익은 퍼센트로 나기 때문에 2,500만 원짜리 교체하시면 대표님 수익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독일까지 가서 기술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여기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논의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도 네. 예, 전문정비 경교부가 계산입니다.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적인 조기 폐차를 넘어 친환경 전기 도입을 제안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기 폐차가 과연 최선일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들을 노후차라는 이름으로 조기 폐차하고 신차 구매를 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오래된 차를 부수고 새 차를 만드는 것이 과연 진정한 친환경인지. 정과 정평이라는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제조 과정에서 내연기관차보다 약 70% 이상의 탄소를 더 배출하며 태어납니다. 즉 막대한 탄소 부채를 안고 도로에 나옵니다. 반면 이미 제조 단계의 탄소 배출이 끝난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을 잘 관리해서 타는 것은 추가적인 제조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유럽 선진국처럼 무조건적인 폐차 대신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존 차량의 수명을 늘리는 순환경제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찍어내는 것이 과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환경과 일자리를 동시에 살리는 친환경 전기에 대해서 조기 폐차 예산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통한 제3의 길을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현재 조기 폐차와 신차 구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수조 원의 예산은 결국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매출로 귀결이 됩니다. 이 예산 단 10%라도 전기업계와 운전자들에게 배출가스 저감 정비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4등급, 5등급 차량이라도 DPF 클리닝,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흡기 밸브 클리닝 등 전문적인 정비를 받으며 신차 수준에 경과하는 배출가스의 저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주는 폐차 지원금 대신 그 8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전기를 지원한다면 자동차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즉각적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지역 정비소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정비소는 친환경 자동차 주치의로 지정해 주시고 전국 정비업소를 활용하여 노후 차량 배출가스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추적한다면 규제와 단속 위주 정책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탄소 중립은 특정 산업의 희생 위에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에 명시한 정의로운 전환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어야 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신차 판매 지원에 편중된 예산을 유지 보수와 자원순환으로 과감히 돌려주시고 고쳐 쓰고 오래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에서 발표된 내용이나 패널들이 얘기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교기 배치라는 부분들이 너무 과도적이고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고요. 전체적인 오염원이나 오염량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요즘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정비, 친환경 정비를 통해서 배출가스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지속적인 관리가 된 차량의 데이터들을 충분히 측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 때나 수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보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일반 운전자들도 주기적으로 클리닝 제품도 사용하고 오일 교환도 좀 더 자주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DPF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전기차 제가 보급만 하고 마일리지를 체크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DPF 보급하면 클리닝 하게 돼 있는데 과연 클리닝을 하면서 그 먼지들이 어디로 가서 누가 꼬집해서 취득하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오일 같은 거 엔진 오일이나 시스템용으로 구매해 오면요 폐 오일 양 측정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체 설정해서 결국은 이런 오염 제거 장치나 감축 장치들을 장착을 하고 또 자동차 현장에서 오늘 배출가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황금도색에서 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 같은 경우도 무조건 그 센서를 달아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전체 용량별 그런 밀도만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나머지 그 미세먼지나 포집된 먼지들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어떤 전주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오염을 줄이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연기관의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CG엔젤의 최인석 회장입니다. 오늘도 뭐 여러 토론자들의 말씀도 귀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점은 그 배기가스 어떤 대기 환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대기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 원인 그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론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연료 공급은 독일의 보시나 시멘스 또는 이 대파이 연료 공급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료 공급 기술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배출가스가 발생을 하고 그런 배출가스로 인해서 DPF, SCR, 심지어 요소수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은 전혀 어느 누구한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연료 공급 압력이 어떤 내용기가 낸지라도 연료 공급 조건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되어 있는 연료 압력이 신차를 기준으로 하고서 설정되어 있는지 노후차를 기준으로 하고 설정되어 있는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행 중에는 고속과 중속, 저속 또 이제 언덕길들이고
또 평지 내리막길 등 다양한 조건 속에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연료 공급도 그런 주행 조건에 알맞는 압력으로 자동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연료 공급은 그런 기술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료 압력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주행 조건에서도 연료 부족 현상에 의해서 주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없도록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저속 주행을 하는 학원 차례든지 뭐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렇게 저속 주행을 하는 자동차들한테는 그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유독 그런 자동차들에서는 명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지금 하고 있는 DPF 같은 부처리 장치 역시 그것이 DPF하고 주행거리가 잘 적응되는 그 DPF는 그나마도 문제가 덜한데, 그런 저속 주행을 하는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DPF 같은 경우는 그건 절대로 설치돼서는 안 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DPF에 문제를 주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차일 때는 새 차에 필요한 연료 압력이 존재를 하고, 노후 차량한테는 노후 차량에 필요한 연료 압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연료 압력을 신차로 기준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차로 기준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압력의 연료를 어떤 자동차든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행 등 밸런스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배출가스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응책으로다가 DPF, SCR, 심지어 요소수까지 정책적으로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자동차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5건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인 시험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그런 그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서 다 그 품질이 인증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 한국 자동차 부품 협회에 정식으로 자동차 부품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환경 개선 정책의 기초가 돼서 후처리 장치인 이미 발생한 이후에 처리를 명료할 것이 아니고, 발생되기 이전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연료 공급이 먼저 거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성기술이 먼저 보호를 받고, 그런 성기술이 정책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선행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환경 개선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환경 개선의 가장 기초가 지금 자동차에 공급되고 있는 자동차의 연료 압력이 과연 주행 패턴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느냐, 하지 않는다고 치고는 배출가스 발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DPF를 설치하고 SCR을 이용을 하고 요소수까지 쓴다 한들 그것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문제점은 대기환경 보존법에 후처리 장치에 대한 그 보호 정책은 있어도 그런 처음서부터 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선기술에 대한 보호 정책이라든지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자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호근 교수님을 비롯해서 어떤 토론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분에 대해서 조금 경청해 주시고, 이런 후처리 장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앞서 현 기술에 의해서 매운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환경 오염물질이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의 예일 겁니다. 특정 기술이 있고 자동차라는 게 연료와 공기가 흡입돼서 엔진으로 들어가고 폭발을 통해 가지고 배출가스가 발생하고, 그게 배기관을 통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환원 촉매라든지 아니면 포집기라든지 이런 처리 장치를 거쳐서 가는 전 과정 중에 이미 발생한 배출가스에 대한 포집이나 저감 부분에만 신경 쓰고 있고, 앞부분에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어떤 검증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아까 그 디젤 엔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처리 장치에 대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검증받은 단계가 너무 높은 허들로 적용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게 절실하다는 의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대답해.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1년에 수공 근무하다가 그 프린디벤 업체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에어컨 오일 뱅크라는데 기술 개발을 맡고 있는데요.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냉매 해수 충전기 해수를 자동 그 관리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정비 사업주한테 크게 벌금도 물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갖추고 있는데 국내에는 2000년도 초반에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 경기도 지역에서 법정 장비화 했다가 그 정비업체 어려움을 고려해가지고 그걸 뺐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법정에 그런 법정 장비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재 품질 관련 이런 부분도 안 되고 무작위로 그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도 있고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컴프레셔가 국내가 220, 60Hz인데 현실적으로 50Hz짜리가 그냥 그대로 수입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품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2년 수입하다가 없어져가지고 실제로 정비업체에 지금 피해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지금 134A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아직도 장비가 없는 분들도 현장에 계세요. 그냥 옛날 기술자분들은 여전히 그 매니폴드기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출시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비가 고장 나면 지금 구입을 안 하고 계세요. 왜냐면 2030년도 되면 셧다운 된다 그러면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장비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2030년에 셧다운 돼서 그 차량은 2040년 그 이상도 아마 불러다니고 장비가 계속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대기방지 시설 관리 체계에 요거를 좀 신경 써주셔서 편입되고 의무 장비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바란스 같은 경우는 의무 장비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셔도 고장난 거라도 갖다 놓으시는데 냉매는 계속 작업하시면서도 지금 냉매 값이 134에도 가격이 지금 점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몇 년 새에 비해서 벌써 10만 원 이상 올랐고요. 요거는 자동차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는 요거는 저희가 제도권에서 그 법적으로 환경자금 같은 경우에서 뭐 50%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구매 자금을 해서 그 조정하시고 네, 그래서 그거는 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거를 그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회수량을 저장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사용하시면 도움을 주면서 장비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하시고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추가 발언 없이 질문 한 2개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정우 수석님께서 가지고 관련 부처에다가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처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네. 그렇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DPF부터 연료 모든 부분을 가지고 저는 그 대덕 연구단지에서 정비 기술을 연구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사전에 예진을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10년 전에 예진을 하고 국가기관이라는 기관은 다 가서 호소해보고 결과적으로 안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과장님들도 여러 차례 뵀습니다. 환경부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와 계시는데 산하기관에서 이권단체에 계신 분들이 환경부 이 고위직 공무원님들이 정부에 가서 후기에 가서 예산 가져오는 그 수단 이상의 역할로 생각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내부에 여러 가지를 같이 내부해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다들 오셨는데 저희는 이호근 교수님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월 5만 원씩 우리 사무국장님 오재경까지 월 5만 원씩 회비를 걷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호근 교수님한테 같이 저희가 이권을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로 어떠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와오신 모든 분들이 좀 한 5만 원씩만 같이 좀 보태서 저희들의 이야기가 한 곳으로 좀 결집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나 잘못된 것을 호소하는 것을 제가 10년 동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를. 이거는 이렇게 호소해가지고는 누군가의 오류를 지적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고품질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국가의 산업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을 해서 이거를 풀어가야지만은 국가나 환경부나 관련 부처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자체가 저희는 이제 고품질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전략 국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지금 같이 해주신 분들이 하신 기술을 젊은 청춘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기술로서 어떤 활성화시켜가지고 국가의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체계에 그런 역할을 하고자 저희 연합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양연합회. 네, 그동안 가슴 아프게 힘들게 진행해 오신 노인분을 삭히면서 짧게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마음으로 와닿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수원님 감사합니다. 한국자동차 환경연합 공동대표 김수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진작에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 자리 마련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환경이나 환경부나 국회의원 다 쫓아다니는데요. 이거는 바위의 결례입니다. 안 된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변호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냥 78조는 단독 단체로 되어 있는데 79조에 보면 변호사한테는 여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돈이면 된다. 돈을 갖고 라네. 돈이면 바꿔줄 수 있어. 돈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혼자 울면서 1년 되니까 이제 남영 위원장님께서 말 듣고 그러면 공청회 구성을 하자. 거기 정책 토론회를 갖고 그 다음에 법안 개정에 대해서 참여를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기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우신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한국자동차 소비자협회 양정우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문제점을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 개선한다고 한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열리는 모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대로 환경보존법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입니다. 법이 잘못됐어요. 왜 법이 잘못됐느냐? 모든 국가 대기, 자동차 대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은 모든 것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집중이 돼 있어요. 왜 신기술을 다 묵살시키고 배제를 시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는 연료와 공기 변화를 얼마만큼 줘도 훨씬 더 DPF나 이런 저감 장치를 향상을 효율할 수 있는데 모든 법이 다 막혀 있어요. 신기술도 막혀 있고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환경 보존법에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왜 국가가 합법적으로 시중에 운행하는 자동차를 왜 못 운행하게 합니까? 세금 내고 보험 다 들었는데 왜 운행을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왜 이거를 연식으로 잘라가지고 등급제로 이거를 구분을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연기관 자동차는 지금 2,200만 대가 굴르고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우리 관리를 잘 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저탄소 정책이든 국민의 건강이든 이게 증진하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자꾸 부분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기환경 보존법이 반드시 이 기회에 개정이 돼야 되고 일원화되어 있는 자동차 환경 협회 이거 이원화 또는 다각화도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했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중간중간에 충분히 추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평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으셨습니다.